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역대 최장인 9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선거 뒤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지금 기하는 걸까요? 아직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난 1월 민감 국가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야당의 줄타내기 외교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고요.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과 계엄 상황 때문이라고 지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선출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심리를 오늘로써 93일째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여당에서는 뭔가 좀 신중 거쳐서 시간 더 들여도 괜찮아요 이런 분위기 같고요. 야당에서는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결정 안 하고요.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들이 엇갈리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헌재에 무슨 탄원서 팩스가 폭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현상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이죠. 양쪽 지지자들이 헌재에 탄원서를 그렇게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300여 건이 지난 13, 14일간 이틀만 따져봐도 300여 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팩스가 거의 마비 상태인데요, 지금요. 평소에는 하루에 한 5건 정도나 올까 말까였는데 이틀 정도만 따져봐도 300건 이상이 팩스로 접수가 됐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관심을 보이고 때로는 헌재를 약간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요. 가짜 뉴스입니다. 온라인상에 이런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속보 이렇게 써 있죠. 헌재 17일 오전 11시 뭐 심판 선고. 아주 그럴듯하게 저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답니다. 가짜 뉴스 이런 거 만드는 사이트 통해 제작이 됐는데요. 횡행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의 선고가 좀 늦춰진다.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가 막 돌아다닌다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두 분 모시고 좀 깊숙하게 해보겠는데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됩니다, 지금요. 이게 뉴스와이드에서 참 나오시는 패널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는데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선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요. 오늘로써 93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헌재에서는 뭐 평이든 평결이든 뭐라도 했을 거예요.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길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왜 선고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걸까? 이거 어떻게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사유가 핵심이라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이제 이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이 부분을 이제 예. 처리를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추 동일성이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 헌재 내부의 이 판단이 헌재 재판관 8명이 의견 일치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헌재 재판관들 사이에서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가령 예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날 때 예. 그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일자 뭐 이런 날짜 계산 예. 문제부터 한 가지가 이제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에 의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예. 이게 맞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문제는 그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를 넘어서 주심 판사예요. 그렇습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그리고 판사였어요. 1심에 이제 결과를 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담 부장 판사가 재판장이 판단을 먼저 서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일 때 그러면 가령 지금 현재 헌재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할 때 공소장에 포함된 경찰 그리고 검찰, 공수처 이런 많은 수사 자료들, 예.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렇죠. 증거로 다 확보했는데 최소한 그 중에 공수처 뭐 수사 기록이라든지 내용 증거라도 이걸 드러내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혹시 그걸 지금 빼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이제 이 사실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저는 마지막에 이 부분 때문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선고 시기가 이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결정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결정문은 두고 이제 역사에도 그렇죠. 남습니다. 이게 흥결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번 헌재 심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게 준비 기일 당시부터 쉽게 말하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과 헌재가 내란죄 부분은 드러내고 하자. 물론 조속한 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결정이지만 그런 것부터가 지금 시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민에 고민,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그리고 의견 일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추정이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절 설명을 안 하고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요.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선고일 때, 선고 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의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로 시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선거에는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과거 2번의 경우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론일까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최재성 전 수석님, 특히 과거에는 2차례 모두 전원일치였거든요. 헌법재판관. 근데 이번에도 과연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 것인지 이게 관심사인데, 그런데요, 이게 이 선고가 늦어지니까 이런 이 어떤 관전법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전원일치로 결정을 할지 아닌지 여부는 금방 안다. 선고날 얘기하는 거 보면 딱 안다.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 만약에 전원일치라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 모였다면 선고 요지부터 있는다. 그러니까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 뭐 결정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반대로 의견이 갈리면은 주문부터 있는다.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뭡니다. 이렇게 순서가 달라진다고까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늦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3번째 탄핵 심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는 기각, 한 차례는 인용.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직 결과가 안 예. 나왔고요. 그래서 요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례니까 예. 아마 이런 이제 관전평,
관전 그때랑 좀 방법 달랐다. 이런 게 뭐 읽는 순서가 달랐다 이거예요 지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기각됐으니까 이제 주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 다수 의견 뭐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주문을 먼저 하고 주문은 뒤에 하고 선거요지를 먼저 길게 설명하고 30분 가까이 예. 이렇게 쫙 읽고 그 두 사례 비교한 이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규정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이번에도 않나 딱 싶습니다. 선고 날만 정해서 뭔가 헌법재판관들이 읽을 때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행이 읽을 수 있는데 딱 읽는 때 어떤 내용을 읽는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추론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례니까 예. 기각될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인용될 경우에는 선거요지를 먼저 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게 늦어지니까 별 생각지도 못한 분석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는요. 근데 가만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들어보면은요. 오는 26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 날이에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원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그건 뭐 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은 예. 지난 주말 집회에서 이제 뭐 당의 이제 중진 위원 중에 뭐 예.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내용이 뭐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피선거권이 이제 10년간 박탈되는 예, 그런 예. 행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 항소심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면은 이분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 뭐 이런 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쉽게 말하면 항소심 결과에서 그런 뭐 출마에 부담을 안는 그런 상태까지 가면은 국민들 여론 입장에서도 예. 뭐 좀 이 헌재 심판이 용이해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는 그거하고는 별반 뭐 문제가 없다 봐요. 그냥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대체적인 분위기는 워낙 헌재 이 심판 자체가 국민들이나 특히 양 진영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엄청난 사회적 분열과 갈등, 예. 혼란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경과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최종 심판 결정을 내는 과정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결정문 예. 그리고 또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그리고 내란죄를 갖다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할 때는 내란죄가 핵심 내용인데 이걸 헌재 심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냥 이걸 드러내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그런 절차도 없이 헌재는 그러면 지금 현재 탄핵 심판을 가야 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결정문 그러니까 이게 왜 선고일장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8명의 재판관이 쉽게 말하면 합의 의견 일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팽의 자체를 갖다 계속 시간을 늦춰져라도 팽개를 이 결정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계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뭐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사항도 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절 아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초민감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다려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런 소식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전해드리게 했는데 뭐 너무 많이 전해드린 주제예요. 사실은 답도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갔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할 논평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복하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 선고에 대해서 승복하라.
뭐 여당에서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도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승복한다 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했어요. 특히 최근에 뭐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어제 오늘 여야에서 이 승복과 관련된 얘기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게 좀 잇따라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떤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헌정지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헌재 재판관 인신공격과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고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선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징계하십시오. 들어보셨죠? 그럼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승복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반응은 말로만 승복한다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당 의원들 행동하고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치듯이 승복 얘기를 했다. 명확하게 제대로 얘기하십시오. 왜 스치듯이 얘기합니까? 과거에도 뭐 불복 이런 의사 비치지 않았어요.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들요. 일단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재성 전 주석님. 지금 앞서서 영상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승복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에 앞서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역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투톱 지도부가 연이어 승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글쎄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뭐 헌재나 여론에 계속 예.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걸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일관된 모습이었어요. 여론이나 헌재의 영향. 헌재 문제 제기하잖아요. 예. 뭐 절차상의 문제 제기도 하고 재판관 성향까지 얘기를 하고 예. 과거의 재판관의 말과 글까지 또 소환을 해서 하고 예. 그래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저런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하는 존재의 이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선은 첫 번째 윤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를 국민의힘이 왜 하느냐. 그다음에 가서 국민의힘이 자신의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승복한다라고 대리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렇게 또 구분지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런 논리라면 예. 윤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승복하겠다 이런 논리라면 예. 일종의 계엄을 선포한 그런 당사자 측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가해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제 계엄으로 인한 이제 피해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밝히면 되지 야당 니네도 밝혀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예. 그 주장하는 존재의 일종의 상대성 예.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밝혀야 될 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있고요. 두 번째 일관성이 있어요. 예.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헌재 판결을 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죠? 임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이미 선행적으로 승복을 안 한 자들이 승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이중성이나 예.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승복하겠다는 예. 국민의힘 투톱의 얘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 외에는 해석이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무수한 헌재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또 그거라서 암시하는 거.
또 헌재를 심지어는 인정하지 않고 예. 헌재를 파괴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또 나갔던 그런 집회에 나가고 예. 함께했던 그런 정당으로서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는데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진정성이 부족하고요. 예. 이미 일련의 과정에서 유사한 사안에 예.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박상대 원내대표가 말한 이거 약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약간 이 맥락에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지금 저 최재성 전 수석님의 얘기와 아까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를 좀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진정성 여당 내에서 나오는 승복에 대한 그 발언 진정성을 믿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걸 이제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얼마나 격렬한 양 진영에 그냥 집회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헌재의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회적 분열, 갈등,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사당 이제 원내대표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탄핵한 이후에 헌재 결정 선복을 하자 정치권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갈등 혼란을 또 부추기는 행위하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그 공감을 다 갖추고 메시지도 공동 메시지를 내고 그랬었어요. 심지어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는데 하루 전날에도 국회에서 5선 이상 여야 가리지 않고 중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건 승복하고 사회적 갈등 분열을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그랬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바로 그 기조를 만들어 가자는 건데 지금 받아들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 헌재 결정은 승복해야 되는 거다. 어떤 경우든 또 정치권에서는 그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 양 진영의 어떤 갈등과 분열, 혼란이 생기더라도 이걸 최소화시키고 이걸 사회 국민 통합적으로 가는데 정치권이 발걷어 붙여야 된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여야정 협의체 하고 있잖아요. 여야정 협의체에서 뭐 그 오래 시간 동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국민연금 소득 대출 이런 것도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심지어 상속세 세율까지도 조정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참에 이 여야정 협의에서 그럼 헌재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승복 문제도 하나의 큰 틀에 합의를 이뤄내고 또 요 근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뭐 지금 에너지부에서 한국을 민감 국가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여야정 협의체에서 한국은 민감 국가로 갈 정도로 그런 의심스러운 행위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니까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이 확보되기까지는 미국의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정도 여야정 합의체에서 이런 뭐 결의를 이끌어내면 엄청난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근데 제가 한 질문은 지금 이 정도 시점이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렇죠. 승복 입장을 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윤석열 나와요. 대통령은 지난번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11차 최종 변론 종결 시점에 이미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미 그 입장을 표명한 걸로 이미 봐야 냈죠.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입장을 냈는데 변호인 측으로부터 냈으니 그리고 냈고 지금 선고 시기도 안 정해지고 현재에서 어떤 결정도 안 났는데 무슨 또 승복이 이미 최재성 변호사. 우선은요 윤 대통령의 이 탄핵이 지금 상황은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서부 지원을 하여튼 폭력 난동 난입을 해서 그 사건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탄핵 사례보다 훨씬 더 지금 격화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윤 대통령이 이거는 승복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한 얘기예요. 정치권에서 승복하겠다 하는 얘기보다
훨씬 더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격화돼 있고 예.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소위 이 승복이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고 그야말로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다른 말을 한 의원들 있잖아요. 예. 예? 이 문제, 그러니까 의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헌재 인정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 헌재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이 마은혁 재판관 문제도 임명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구성원들은 다 온도 차이가 있고 다 주장이 달라요. 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승복하겠다는 말이 그야말로 근거를 갖고 믿음을 가지려면 예. 각각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과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총사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다른 주장이 없었거나 다른 예. 행위가 없었거나 또 국민의힘이 또 임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안 했거나 예. 이래서 이 일관된 과정이었으면 몰라도 동일한 탄핵 과정에서 배치되는 행동, 배치되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되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민당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 승복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요. 예. 2017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성남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의민주의 체제를 갖다 이어파는 그런 본질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를 반하는 그런 국가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헌재 결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항의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복을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들도 다 예. 정세균 국회의장 그런 주제로 이거 승복하자 이 메시지 내는데 성남시장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이걸 무슨 소리냐 인정이면 모르지만 기각되면 예.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아주 불복의 입장을 강하게 냈어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려 그럼 민주당은 이번에 헌재가 지금 현재 만일 인용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냥 잊지 않겠다는 걸 사실상 엄포하고 이거야말로 헌재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권에서 불식시키고 하자. 아니, 당시에 이야기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 정확하게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인용 판결이 난다는 취지의 얘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민주당은 승복이냐 뭐 불복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고 이거는 야당 체포 명단에 있잖아요. 야당 인사들 그다음에 야당 파괴하려고 그러고 국회 여하튼 봉쇄하려고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승복이냐 마냐를 특히 국민의힘에 의해서 너네도 얘기를 해라라는 것에 예. 대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알겠습니다. 승복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걸 놓고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승복 얘기 이렇게 강조합니까? 진짜 맞습니까? 약간의 의심. 역시 이제 신뢰 문제가 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여야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요. 탄핵을 놓고 찬반 집회 열렸고요. 여기에 여야 의원들도 참석을 좀 했습니다.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전체주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야에서 뭐 승복 얘기를 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했든 뭐 스쳐 지나가든 간접적으로 했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저 지도부 차원에서 얘기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아닌 개별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격한 주장들,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뭐가 벌어질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말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죠. 지금 이런 조치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죠. 이겁니다. 서울시에서 이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해서 안전대책의 지금 총력인데 이겁니다. 탄핵 심판 선고 당일 날짜가 이제 정해지면 그 당일에 인근의 안국역은 폐쇄한답니다. 지하철 안 쓰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워낙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뭐 기하철역 등등의 중점 관리를 하겠답니다. 여기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도 우회하고요, 무정차 통과하고 이런 거 지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답니다. 큰일이 날 수 있다, 불상사 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요, 아까 국민의힘의 투톱 지도부는 승복을 계속 연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승복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굉장히 강경한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현실이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성지 이 구미역에서부터 탄핵 각하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무효인 탄핵 이거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지난해 세계 국력순위 6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 특히 이제 이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계속되고 있고 뭐 기각 각하 이주장하는데 이거 지도부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이게 이른바 뭐 약간 투트랙입니까?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현상인 겁니까 지금? 사전에 뭐 역할 분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아니고요. 예. 이 국면에서 정치인들은 뭐 여약할 것 없이 자기 정치를 만들고 또 그 이슈의 중심에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들을 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나경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나름 저렇게 뭐 정치적으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투톱 권정실 비대위원장이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이 건 제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 허리 말아 짜고 치는 뭐 저런 역할 분담 이거는 결코 아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각자 이 국면에서의 자신의 체급을 또 지지층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기 정치의 더 무게가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이지만은 이게 국민들이라는 거는 상식선이 있거든요. 예. 이 국민적 인계점이 있어요.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느 진영이 국민의 상식선을 뛰어넘는 그런 인계점을 뛰어넘는 볼상사나운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향후 평가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건 국민 여론 행태로 앞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만들어지면은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짓을 많이 한 정당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그때 4명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63명이 다쳤습니다. 예. 엄청난 그러니까 이 참사가 발생이 한 거죠. 지금 2025년 지금 8년 이후인 지금 상황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 훨씬 국민 정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 강성 지지자들 입장이 그때보다 10배, 100배 강한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되냐. 이렇든 저렇든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너무 이제 현재 선거 시간은 초를 다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 이 선거 이 나중에 책임지지 못하는 선을 넘겨버리면은 나중에 이 할을 입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최재형 선수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별 의원의 약간 모습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와 목소리가 다른 거는 일종의 이게 출구를 조금 열어두는 거다. 혹시 모를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지금?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각각의 정치인들의 하나 이제 정치적 뭐 소신을 계산,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것이
또 이 작용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가지 현상이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국회에서 탄핵당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다르게 예. 더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 정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금. 그래갖고 거기에 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장을 하는 뭐 부정선거, 그 다음에 저 서부 지원 난입, 예. 헌재 불인정, 심지어는 헌재 재판관들 앞으로 이게 인용되면은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름까지 불러대는 예. 그런 집회에 가서 같이 선동하고 그래서 이미 극우적이고 강경하고 폭력적인 예. 이런 게 국민의힘 정치의 주류가 돼 있고요.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막강한 영향을 갖게 되는 존재가 돼버린 기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출구 전략이라기보다는 예. 이미 그런 강성 정치, 오른쪽 정치 그리고 특히 구속 취소돼서 예.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민의힘 정치에서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요 노선, 예. 요 정치적인 행위 이런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승복한다 그래도 단속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그다음에요. 승복이라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예. 권성동 원내대표. 예. 제가 보기에는 승복 안 해요. 무슨 얘기냐? 정치적으로 승복 못 한다는 거, 승복한다는 의미는 헌재 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수단은 없잖아요. 예.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요, 승복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하면 대선 불복이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헌재 판결이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탄핵할 사안이 아니라고 예. 후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신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뗄 수는 없으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승복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그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의 그런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참사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수습하려고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흔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패족을 자처했고 그렇게 해서 그랬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2022년도 국민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만일 그때 우리가 승복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혼란을 갖다 야기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를 계속했다면은 5년 이후엔 지난 2022년도에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줬겠습니까? 절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간저 정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승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엄청난 더 혼란을 가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또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현재 결과 심판 이후에는 승복하고 대략 국민의힘은 사회적 갈등, 분열, 혼란 또 미국으로부터 이런 민간 국가에 이걸 벗어나기 위한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중심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혼란을 부추긴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두 분은 보면 이제 항상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혼란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이구동성 말씀하시는데 실제 과연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탄핵 변호사의 출마. 이거 지금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포함되었던 분이요. 지금 4월 2일 재보궐 선고인데 여기 출마를 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추 대리인단 서상범 변호사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서상범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 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고자 서상범이 왔습니다. 구로구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소추 변호사 서상범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보셨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지금. 이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이에요. 그리고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변호사로서 대리인단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안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 출신인데요. 여기 뭐 후보자 등록기간 임박했다,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뭐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인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무리 말해도 이게 참 정치적 도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네? 국회 탄핵 소추팀의 변호인으로 본인이 등록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파면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성공 보수도 받게 될 건데. 지금 국회 쪽으로부터 세금이에요, 사실 그거는. 그건 다 국민의 헬세예요. 예.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결론은 이제 구로구청 이 보궐선거에서 선거 비용으로 쓰겠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도의적으로 거대 야당이 일감 몰아주기 행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적이 정치적으로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중심에 선 인사를 갖다가 이번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주역으로 내세운다? 이건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문제고 또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금으로 예, 보수받고 이 예, 금액으로 다시 후보를 통해서 선거 비용을 쓴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조국혁신당에서 좀 설명을 좀 해놨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좀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서 역할은 다 마쳤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법률가로서의 역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을 보고 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없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고요. 논란이라기보다 되게 부끄러운 행태죠. 예. 예, 논란이 있을 게 없습니다. 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요,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탄핵소추를 가결시켰지만 네. 국회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국회에서 또 비용이 나갑니다. 예. 탄핵소추 남발되면서 공무원 월급이 허투루 나가고 네. 또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과 친한 변호사들 배불리는 작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불편한데 거기다가 이름 올린 변호인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출마까지 한다. 최재형 전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 참여가 그럼 결국 정치적 수단이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요, 뭐 민주당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의힘도요. 예. 현역 검사하다가 나와서 출마하고 예. 이런 거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검사 월급도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 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편향적인 그런 이제 수사 내지는 또 기소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검사들도 눈에 보여요. 예.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걸 봐야죠. 예. 출마니까. 예. 첫 번째, 이것도 헌재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비롯된 일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빨리 났으면 처음에는 뭐 7일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10일, 14일 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안 나오니까. 예, 아직 탄핵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 측에
이 대리인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받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논리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또 질문을 받게 돼요. 뭐 법률 대리인단으로서의 임무는 끝났고 이제 판결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조국 당대표가 감옥에 있고 지금은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아마 조국 당대표가 현재 대표였으면 저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출마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저건 매끄럽지 못하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굳이 한 거면은 저건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을 좀 받고 있어요. 뭐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출마를 할 각오를 다진 것 같거든요. 하여튼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외교부는 이걸 언제 알게 됐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 이전에 당연히 아셨겠죠? 이전에 파악은 했는데 그 훨씬 이전에 파악하거나 며칠 전에 주미 대사관과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항의를 하셨는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된 다음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여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고요. 좀 알게 되면은 그다음에 보고 들을 때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가 불거졌어요. 미국발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떤 명단 리스트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에너지 또는 핵과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핵 얘기를 좀 꽤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런 반응들 좀 있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가질 수 있겠죠. The ROK has repeatedly confirmed its commitment to the Non-Proliferation Treaty.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prudent step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 advancing DPRK nuclear threat. 자, 제가 아까 어떤 명단에 우리나라가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당혹스럽다는 건데 그 명단이 뭔지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민감 국가라는 명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있어요. 에너지를 총괄하는 미국의 한 부처인데 여기에요. 전 세계 국가를 쭉 평가하면서 민감 국가로 어떤 나라들을 분류해요. 근데 뭐냐면 정책적 이유로 특별히 고려가 되는 국가. 근데 이 고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약간 이 나라 조금 이상한데요? 위험한데요?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안 좋거든요. 여기 일단 보세요. 국가안보, 핵 비확산, 불안정, 테러 지원 등 이런 이유로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민간 국가에 들어갔답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세요. 민간 국가가 크게 보면은 3가지 항목이 있답니다. 테러 지원 국가. 여긴 대표적으로 북한, 이란들 이런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테러 지원 국가로 첫 번째 목록입니다. 이 민간 국가 목록의 하위 목록 중에. 그다음에는 위험 국가가 있어요. 위험 국가.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위험한 나라들인 거죠. 에너지와 관련해서, 특히 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타 국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과 인도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기타 국가에 지정됐답니다. 우리나라 핵무기도 없어요. 근데 민간 국가에 들어간 거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뭔가 주의해야 되고
잘 봐야 되는 나라의 명단에 속한 겁니다. 갑자기요, 우리나라가. 그것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게 그 사이에 1월 초입니다. 그때 지정됐다는 거예요. 다음 달 15일에 이게 발효가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에너지상,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국가로 간주한 겁니다, 우리나라를. 그러자 우리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여야가 각각 이유를 추정해서 주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입니다.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입니다.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간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넓게 보면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명단에 들어간 거고요. 조금 더 기타 국가로 좋게 보면요. 이스라엘, 인도, 대만 이런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요. 미국이 뭔가 예의주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요. 근데 왜 우리나라를 여기다 포함시켰는지 미국에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저렇게 막 이유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시고요. 복귀한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이거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 여야가 주장하는 이유 이거 타당합니까 이거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제 유리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그 여야 간의 책임 공방 전에 예. 우리 정부에 지금 이 컨트롤 타워가 없고 또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2달이나 지난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 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가장 둔감한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요. 예. 그 주미 한국대사관에 수많은 인력이 파견돼 있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저런 정도의 정보나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떠넘기게 되겠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핵무장 가능성을 일정 정도 뭐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만 언급하면서 지나갔다는 것이 이제 불안감을 키웠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야당의 폭주 탓이다, 줄탄핵 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뭐 정부가 우선 지금이라도 왜 어떤 경위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저렇게 민간 국가에 올랐는지를 따져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까지도 이유를 몰라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원인을 알면 원인을 빨리 해소해서 4월 15일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예. 발효 전에 빨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취소하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에너지부에 올라와 있는 저 민간 국가 리스트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테러 지원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불안정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들만 있어요. 야기하는 국가거나 핵과 관련된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민간 국가에 올라간 대표의 나라가 그렇죠. 북한, 그다음에 이란, 여기는 테러 지원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 세 가지 범주로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대한민국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예. 그런데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중에 굳이 생각해 본다면 핵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핵 무장론을 뭐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핵 무장을 주장하는 일각의 정치권의 움직임은 있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대통령실의 설명 중에 하나는 지난해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에 대한 주장을 해서 우리의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분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미국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한국과의 갈등이
일정 정도 좀 불편함을 끼치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를 미국이 원전과 관련해서 경쟁자로 보면서 견제하려는 거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그렇게 분명히 보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마무리가 돼서 합의를 했긴 했습니다만 합의가 됐는데 왜 들어간 거죠? 껄끄러운 게 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이나 이 계엄 국면도 전체적인 그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국정의 불안정 이것도 아마 또 배경에 또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서 빨리 그 이유를 알아서 이 원인을 해소하는 게 제일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리스트에는 올려놓고 설명을 안 해요. 왜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각각 그냥 아전 인수격의 주장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어서요. 방금 들려드린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와이드가 전문가로부터 좀 들어봤어요. 왜 우리가 이 명단에 올라갔는지 전문가로서의 어떤 견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추정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한국 내에 부상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이라든지 12월 3일 그 계엄 사태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보루라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복귀왕 의원님, 이것도 좀 추정을 해봐야 돼요. 혹시 그동안 사실 한국 내에 이제 약간 강경한 목소리,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핵무장론,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랬을까? 또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핵무장론이 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도 있었는데 이게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아까 김근식 전 실장께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이제 원전 기술 관련해서 약간 경쟁 관계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견제구 차원에서 문을 놓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거? 그 재작년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한미동맹과 핵 확산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대한민국은 NPT 확산에 동의하고 이런 그동안은 안 들어갔던 쓸데없는 문장에 들어갔다. 방금 전에도 또 그래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임 전에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유에 관한 협력을 준수한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안 들어갔던 말이라 굳이 뭔가를 잘 지킬 거다. 그리고 조약 잘 지킬 거다. 이런 얘기를 강조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말이 들어갔을까? 근데 따져보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여권의 그 뭐 잠룡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또 자체 핵무장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70%가량이 핵무장론에 찬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을 생명처럼 여긴다라고 하면서 실제 한미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어기고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는 제 정당의 정치적 어떤 그 유불리에 따라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과 더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계엄까지도 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그 핵 확산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수준의 재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에너지화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굉장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AI나 원자력이나 이런 기술 협력 과정에서 한국인이 미국과의 어떤 그 교류를 할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안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제 이러한 수준으로까지도 현재 그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탄핵 때문에 그렇다 모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본인들의 잘못을 정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이고 저희 자체 그 외통위 소속의 의원들이 미국에 있는 해당 상임위원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자체 이유를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를 이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자체 핵무장론이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주요한 인사들 그리고 이것에 동조하는 어떤 그 보수적인 여론들 이것이 미국의 우려를 크게 키웠다라는 것이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 목록에 들어가는 그 효과가.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앞으로 생기는 건지 전문가의 어떤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부에서 제공하는 뭐 정보 공유가 금지된다든가 상당히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가 상호 방문 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이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민간국가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동맹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아니다지만 일단 불편해지는 게 꽤 생긴다는 건데 김근식 전 실장님. 근데 이거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거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고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그럼 바이든 정부가 떠나면서 이걸 해놓고 간 셈이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복경 의원님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자체 핵무장 발언 그리고 그때 사실 이게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대표 때도 사실은 핵무장론을 많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감하게 저 리스트를 새로 올렸을 거라는 지금 주장을 하시지만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게 대통령이 2023년 1월 달에 국방 원무보고 받을 때 저런 말을 하고 나서 사실은 2023년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아까 하신 워싱턴 선언을 합의를 해요. 워싱턴 선언에 합의를 할 때 NCG라고 해서 핵 협상 그룹을 만들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핵무기를 한국이 자체 핵무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은 모두 이제 없는 걸로 못 받고 그래서 아까 NPT를 준수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공식 확인하고 오히려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하는 연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고 대대적으로 또 보도됐어요. 그게. 핵 공유를 하기로 한 셈으로 이제 NCG라는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정도 합의하고 워싱턴 선언에서 한 발짝 더 나간 핵에 대한 공동 운용과 공동 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정부인데 임기를 끝마치고 하면서 우리 몰래 이걸 핵무장론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걸 민간 국가에 올렸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한 한미 간의 경쟁 심리가 좀 불편한 게 있고 근데 탄핵과 이 계엄 국면도 사실은 이제 배경은 분명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정정이 불안하고 계엄이 이렇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단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라든지 또는 한미 간의 핵 기술을 놓고 갈등이 있는 경우에 좀 유의할 나라다라는 정도가 민간 국가에 대한 의미일 것이지. 조금 정정이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지 이게 무슨 북한이나 무슨 시리아나 이란처럼 이런 거의 적대 국가처럼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위 목록이 많은데 아주 좀 심각한 목록이 있고 우리는 가장 좀 심각하지 않은 목록에 들어갔다는 거군요.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만한 대목이 있다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노력을 하고 정부는 빨리 신속하게 노력을 해서 저 요인을 빨리 파악해서 해소하면서 정리하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면 걱정을 안 할 텐데. 복귀 저기 좀 준비된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듣고 그거와 관련된 질문도 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신 분들이 종종 이 핵무장 관련된 얘기 좀 하긴 했어요. 그 목소리 좀 불러와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의 직전 단계까지 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체의 핵 개발을 하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우리 손안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복귀왕 의원님. 지금 상황을 다 종합해보면 향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대선 후보들이 막 공약을 발표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 핵과 관련 공약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다면 핵무장 또는 핵 잠재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꺼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꺼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무장을 해도 끄떡 없을 만큼의 그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깨면서까지도 스스로 핵무장을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왜 미국 눈치를 봐야 돼?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기술력으로도 시간이 뭐 좀 걸리겠지만 얼마든지 핵무기 만들 수 있어, 핵무장 할 수 있어 라는 국민 정서가 존재해요. 여기를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극한다라고 하면 당장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안위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말씀들, 안보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을 거라고 뭐 그냥 미루어 추측하는데요. 저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미동맹을 최우선에 두고 그리고 나서 타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무장 확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하고 그 정책에 맞춰서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접근해 가야 되는데, 만약 선거 때 누군가가 저런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큰 타격을, 우리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이제 사실 그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과거 일본과의 수출 규제 그 리스트에서 예. 이 부분도 수출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검증과 어떤 그 확인을 면밀히 하겠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혀지고 거의 뭐 무역 전쟁까지도 될 뻔했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미국과 우리가 에너지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이러저러한 정보를 원하는데 미국이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깜깜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 줄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라고 하면 예. 모든 대통령들이 그거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여야가 예. 탓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단 명단 목록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 너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전에 아까도 전 뭐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1월이에요 이게 지정된 게.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알은 거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즉각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민간 국가 들어간 나라도 다시 투입됐죠. 이거 보면 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런 나라들과 같은 명단에 있다는 게 깜짝 놀란 거죠 지금요. 1월에 지정했는데 2달간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됐대요 우리나라 정부가요. 지금 아까도 설명이 나왔지만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요. 에너지와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의 협력이 제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자, 김근식 전 실장님. 예. 이게 4월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거든요. 그렇죠.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지금 당장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또 긴급하게 지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금 미국으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빨리 에너지부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전 산업부 장관이 지금 가기로 한 건 정말 잘하는 일이고, 가서 논의를 해서 일단 사태 파악, 진상 파악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를 따져서 우리가 해명할 거 해명하고 예. 협의할 거 협의하고 안심시킬 건 안심시켜서 빨리 저는 발효 이전에 4월 10일 발효 이전에 이 삭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이 지나도록 파악 못했다는 것은 이 자체로도 국정 공백에 가장 큰 혼란을 아니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도 사안이면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기관이 많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기관이. 사실은 그 모랄 해저드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이런 거 하라고 대사관에 수많은 직원들 보내놓고 아니겠습니까? 정보기관도 이런 거 좀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대사관의 정보기관도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또 외교부가 또 각국의 흐름들을 다 있고, 만약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바이든 정부 말기에 저걸 리스트를 새로 작성해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런 낌새나 전조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이거 알려진 것도 제보에 의해서 알렸다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원래 제대로라면 그런 낌새가 있을 때 그 그럼요. 낌새 알아채고 딱 막아야 되는 미리 게 막아야 되는 거죠.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미 관계이고 정부의 기능일 텐데 그게 전혀 없었던 뿐만 아니라 2달 뒤에 뒷북에 알아가지고 지금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유로도 지금 이 상태가 우리 그 계엄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에 공백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지금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게 90년대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한번 잠깐 들어갔다 또 나왔다 그래요.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애초에 들어갔던 그 정확한 배경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만 80년대 초반 정도의 이후로 이제 들어갔다가 90년대 초중반에 다시 나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비슷한 게 이제 그 12.6 사태 이후에 12.12, 5.18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고. 정쟁 불안 때문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이 있었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좀 겹치면서 그때 과거에 살아 있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됩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왜 했는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빨리 정부가 움직여서 국회도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함께 빨리 삭제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늦었어요. 늦었죠.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조짐을 알았어서 막으면 최선이지만 조짐도 몰랐고 들어간 것도 한참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은 겁니다. 그렇지만 늦었지만 바꿀 수는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거기에서 명단에 들어가면 이래저래 최소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다려보죠. 이제 저 노력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미 의원 연맹의 한국축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여기에 정동영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를 하고 약 120명 정도의 이제 친선 의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우선 의원 명단 전원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협조를 그 여야전 가리자면 같이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요. 이 앞에서 어떻게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탓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예. 유치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핵심으로 우리가 현재 이러이러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다 노출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우리가 한미동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안보동맹을 맺은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절절한 호소를 담아서 미국 측에 명단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실을 했던 걸 다 뒤집잖아요. 그럼 그 차원에서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설득의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 뒤집잖아요, 지금요. 했던 거. 자,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와 같은 대학 나왔어요? 누가요? 뒤에 계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있는데 트럼프와 같은 대학 나왔다. 키워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좀 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설명을 내놨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대행이 총리고 총리 대행이 또 부총리해서 이렇게 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상대를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은 뭐 제가 그 같은 학교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최근에 가장 자랑스럽게 한 두 사람의 동문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라는 그 소식을 이제 접했습니다. 이 학맥에 대해서는 한국보다도 미국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학맥. 같은 학맥이거든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펜실베니아 대학교. 미국이 더해요, 학맥은.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MB,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한 모습이었잖아요. 일단 요 두 가지 갈래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은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오신 약간 묵직한 정치인분들 꽤 되거든요. 정리 좀 해보죠. 지난달 3일에는 김문수 장관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만났군요. 그리고 오늘 안철수 의원. 이분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대선 주자급 인물로 꼽히는 분들이잖아요. 김근식 실장님. 네. 대선 주자급 정도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MB 전 대통령 만나는 거는 필수 코스입니까 지금? 뭐 MB 전 대통령한테 가서 인사하고 예방하고 예. 덕담 듣고 지혜를 구하는 거야 저는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그 본선에 가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 예선 아니겠습니까? 당의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우리 당원들의 또 당심이 중요하고 그 당심은 사실은 그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금 우리의 그 대통령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저는 당내 경선을 지켜내야 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본선에 가서 이게 도움이 될지 만들지는 또 그때가 생각할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당내 경선을 위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예. 이제 안철수 후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중도 성향의 성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 보수층 유권자들 또 보수층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가서 인사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유승민 전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남아 그러니까 있는 제가 것 그 같습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혹시 MB 전 대통령 예방할까요?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는 없습니까? 들리는 얘기는? 아직 내가 논의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게 탄핵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예. 저렇게 거의 대선이 있는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대선 예비 후보 그 행보를 보이는 건 또 나쁜 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 의원은 만나고 왔는데.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 국민이 열린다고 한다면 가지 않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귀영 의원이 그 아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뒷부분 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네. 동문이거든요. 네. 그 동문도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거기하고 내가 같은 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학맥이요 이거 한국보다 미국에선 더 하거든요. 그럼 이걸 강조한 거는 본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통한다. 만나면 내가 뭔가를 설득하거나 받아낼 수 있다. 이걸 강조한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꿈꾸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치고는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이든이 시라큐스 나왔다 그래서 나 시라큐스 갔었어 하는 정치인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 트럼프와의 동문을 저렇게 자랑스럽게 내걸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MB를 만났으면 MB를 만난 그 이유와 예. 또 어떻게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금 자리이어야 말씀하시는 되는데 동안 나간 화면이 있잖아요. 1월 달에도 비슷한 얘기를 꺼냈고요. 이게 뭡니까? 졸업장입니까 지금? 펜실베니아 대학교 나왔다는 졸업장을 본인 걸 올렸어요. 이렇게 공개했답니다. 또 SNS에. 말씀 계속하시죠, 복귀영 의원님. 그러니까 유치한 거죠. 일종의 정치 지망생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정치 지망생들이 나 센 누구랑 같은 대학 나왔어. 동문이야. 뭐 고향도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학맥을 더 중시한다. 우리보다 뭐 학맥이 더 세다. 그럽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진짜 혈연지연 학연 타파하자라고 해서 상당 부분 지금 없어졌는데 그런 흘러간 옛 노래를 하고 계셔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 언제쯤 감각이 잘 돌아오실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혹시 통하지도 않을까요? 동문인데요. 라면 일단 말 트기는 좋긴 할 것 같은데.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그 MBA 스쿨 나왔는데요. 지금 거기 나왔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잘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야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만 TPO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때도 그렇고 저 장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그러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 다른 자리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MB를 만나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TPO 그러니까 때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상황도 제가 볼 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아마 이제 그 와튼 스쿨 나왔다는 그 졸업장 그걸 올렸다는 본인 걸 또 이렇게 올렸다 그래요? 저것도 좀 보기에 좀 명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저걸 안 올린다고 안철수 의원이 와튼 안 나왔다고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여전히 우리 안철수 의원님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분 공통점은 약간 저게 좀 투박하다. 조금 저런 게 말하는 게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요? 아무튼 저런 모습이 있었어. 갑자기 미국에 있는 대학교 동문이에요, 제가. 트럼프하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권의 잠룡 중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오늘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는 모습이 잇따라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역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에 일하신다며 절대 긍정, 절대 통합과 치유의 시기라는 말씀을 많이 해오셨고 제가 그 말씀에 너무 공감해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이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당의 그 대표를 맡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국민께도 죄송하고요. 종교계 어른들께도 죄송합니다. 제 책임이 큽니다. 종교계를 잇따라 접촉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약간 이런 모습인데 확실히 뭔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기그시 전 실장님께는요. 예. 혹시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지금 어떤 일정과 관련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구 방문입니다. 대구. TK죠. 보수 정당의 텃밭인 대구 방문. 어떻게 좀 잡힌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일 중에 대구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들과 미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팅입니까? 아니, 혹시 북 콘서트입니까? 북 콘서트는 아니고요. 그냥 미팅입니까? 예. 대구에 있는 대학교를 방문해서 대학생들과 만남. 예. 오, 내일입니까? 예. 저는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대구를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동훈 대표의 이제 당내 거부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보수 중에서도 약간 강성의 목소리 그렇죠. 내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약간 비토 정서가 많다. 맞습니다. 이게 통솔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하고 당내 거부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가 당내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그 대구의 민심과 정면으로 부닥쳐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시기에는 대구에 가서 그런 성난 어떤 보수 유권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분들과 직접 부닥치는 시기는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로 예정된 대구의 그 일정도 그분들과 만나서 다독거리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대구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조금 우회하는 저는 스타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분위기는 지금 탄핵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당내에서는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거라는 기대도 상당히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걸 전제로 한 대선 경선용 어떤 행보를 하면서 보수의 성남 미진과 내가 가서 설명해 보겠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 로키로 그냥 행보를 좀 소프트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 일정은 어저께 주말에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은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종교계의 메시지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라가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통합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서 한동훈 대표가 충분히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이야기를 좀 많이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잠룡 중에 또 한 분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뭔가 굉장히 강경한 어떤 입장을 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글로써 SNS에 글로써 올린 건데 이겁니다. 최근에 광화문하고 헌재의 야당이 이제 천막을 설치하면서 약간 농성을 벌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적을 했어요. 야당과 민노총 광화문 헌재 인근 도로에 천막 설치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입니다. 이거 변상금 등 모든 조치 검토하겠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데 복귀양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민주당 대응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러면은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못된 기초자치단체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건물이나 가게 앞에 수시로 공사를 해요. 나무를 갖다 심는다든지 그런 짓을 합니다. 쓰레기를 버린다라고 하면 누구 한 사람 보초 세워놓다시피 세워놓은 다음에 뭐 벌금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지금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과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생각을 좀 존중해 줄 줄 아는 서울시장, 좀 넓은 오세훈,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길이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옹졸한 후보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굉장히 유치하게 그 천막 세우는 거를 뭐 변상금 혹은 과태료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어기면서 현재 집행을 안 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는 언급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미래를 보는 오세훈 시장이라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속한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을 더 이상 분열시키지 않고 치유시킬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정도의 멘트를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중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정도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은 중도층은 포기하고 지지자만 보고 간다. 본선은 안 본다. 경선만 본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서 굉장히 속 좁은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김구식 정치자 예. 보기에 따라서 또 불법은 불법이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원칙대로 강경하게 처리하는 건 또 보수 지지층한테 약간 호소한 면도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제 경선을 고려한다면 예. 당원들의 당심도 얻어야 되고 또 본선을 대비해서 또 중도층의 민심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반대라고 하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당심에 또 호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민주당의 탄핵 촉구 또 파면 촉구 그런 집회에 이 텐트라는 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뭐 시장 입장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틀린 말을 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에서 뭐 발끈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으로서 저렇게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건 시장 입에서 직접 SNS 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시 차원이면 탈이 났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시나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암살 제보 설전이요? 좀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암살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제보 들어와서 지금 뭐 경호가 지금 굉장히 뭐 엄격하게 좀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 갖고 설전을 벌였다는데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좀 등장을 해요. 일단 영상으로 먼저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라는 망언을 내뱉은 나경원 의원,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그 저주와 악마를 당장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와 법적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어떤 얘기 입장을 냈는데 나경원 의원의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글로 본인의 주장을 썼어요.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했군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져 행진과 장애 집회에 친명 의원들만 내보내는 이재명 행태의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작극 의혹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빠지니까 자꾸 집회 빠지니까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다. 복귀왕 의원님, 나 의원의 저 주장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말씀이 좀 안 되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약간만 빗나갔어도 그리고 와이셔츠 넥타이 부분을 피해서 찔렀어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러 위협이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진영이 갈라져 있어서
저희들도 바깥에 혼자 다니지 말라라고 지지자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 지나가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테러를 당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말씀치고는 너무 잔인한 것이고 그리고 친명 의원들만 뭐 거리로 내보낸다.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 거짓말이시죠. 다 나갑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심한 말씀은 우리 정치를 혐오하게 만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김근식 시장님.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집회 참석은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경호 사진 보니까 양쪽에 경호도 받고 있고 국회 경내에서도 이렇게 경호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주장이 이재명 대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자작극이라는 단어에 사실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도 자작극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작극 의혹이라고 의혹이라고 또 않았습니까? 했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테러 위협이 지금 제보 형태로 지금 오겠다는 거거든요. 예. 제보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확실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인데 그건 사실은 그 SNS상의 앞부분 도입부고 본 내용은 웨이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자기는 빠지고 죄 없는 민주당 의원들 매일 그렇게 도부행진 시키느냐 이거예요. 우리 복귀환 의원님도 지금 매일 8.3km 걸어가느라고 힘드세요. 매일 걸으시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비판하려다 보니까 본인은 빠지고 왜 애매한 우리 민주당 그 현역 의원들 매 계속 행진시키고 이렇게 시위시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비꼬고 싶어서 한 건데 앞부분에 이제 자작극 의혹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좀 과도한 표현이어서 좀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야 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이 내용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